동원 산업에 이어서 계열사인 동원 F&B 2021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세 회계로 분석을 하고 연말까지 실적을 예측해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대문 다음에 두 번째 대문으로 만든 건데요. 뺐다가 집어넣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거는 좀 넣습니다. 원가 세계는 그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상징해서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라져야 될 신기루 같다. 그리고 그 새로운 우리는 피라밋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후원에 감사드린다는 것을 또한 남기기 위해서라도 두 번째 대문을 표현했습니다. 동원 F&B 주가를 보면은 5월 11일 현재 166,500원으로서 연초보다도 28,000원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95%로 하락했습니다. 1, 4분기 지나면서 대부분 한국의 그 경제 상황을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 코스피 시세나 이런 것들도 현재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죠. 실적들이 또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4분기 그 실적들이 그 5월 15일까지 대부분 공시하게 돼 있는데 랜덤 샘플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그 전반적으로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도 독출나게 이익을 내는 기업들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은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74.38%로 매우 그 높은 비율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국민연금인 것 같은데 7.5%,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의외로 5% 이상 주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6.25.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들어갈 뭐라자면 뭐랄까요? 그 나머지 수량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손익 내용을 보면은요, 손익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동원 F&B는 어떤 일반 식품을 만드는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통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계열사 내지는 중소기업들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전년하고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5.5% 인상이 됐습니다.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스루풋 회계에는 원가 계산의 원가 손익의 매출 원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그 재료비를 가지고 손익을 따지기 때문에 분석이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이 7.4%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율은 3.1%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용을 또한 줄였습니다. 현장 운영비용이 바로 이제 공장 가공비에 해당하겠는데요. 이거는 4.7%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사 일반 관리비를 또 크게 8.4%나 줄였습니다. 이런 일반적으로는 공장 가공비보다도 그 본사 판매 관리비가 일반적으로는 더 적은데 동원 F&B 경우에는 판매 관리가 더 많다는 것은 제품 유통에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금액을 크게 줄였습니다. 8.3%.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3%를 줄여서 TO의 생산성은 0.04를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18로서 생산성은 전분기 1.22보다는 0.0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1%가 전년 동기 대비보다 하락을 해서 289억 원이 됐는데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1억 원이 많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WCAI가 249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부산물도 WCAI 범주 내에 집어넣는데 동원 F&B 경우에는 특별히 부산물이 영업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으로 정해 가지고 이것을 그 비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사실 부산물이라는 것은 별도로 그 가치 측정을 하는 게 보다는 평가에 의해서 이 가치가 얼마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부산물이 영업으로 처리된다기보다도 영업 외적으로 처리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WCAI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야 또 분석도 용이했었기 때문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는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입니다. 이것을 스루풋 회계에는 MC와 OE로 크게 구별을 해서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6.1%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4.3%가 감소했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종업원 급여, 인건비라고 이제 보통 명명합니다만은 48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0.3%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근데 38명이 증가를 했고요. 분기 임금으로는 1,530만 원, 뭐 작지만은 1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임금 그래서 인상률은 마이너스 0.9%, 거의 1% 정도가 임금이 깎였다고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이것을 4배로 곱해가지고 분기 임금이니까 6,100만 원 선 나오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동원 F&B의 규모는 중소기업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는 뭐 크게 줄이진 못했고 운송 보관료가 8%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가 그런데 534억 원이 집행돼서 가공비 자체는 4.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율은 그래서 17%, 1% 정도, 그러니까 이제 소수점으로는 0.03으로 계산되는데요. 이제 반올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단단위로 표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1% 조금 0.3% 내려간 것으로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재료비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추론을 해보기로 하죠. 나중에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PQ 총 제조 비용은 일치를 합니다. 1단계에서 PQ 총 제조 비용이 일치를 하면은 2단계, 3단계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밝다고 하겠습니다. 검증 과정이. 그래서 2단계 일본의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과 회사가 제시한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일치를 합니다. 부산물을 넣었다면 그거만큼 차이가 났었겠죠. 그래서 2단계가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 2단계의 이상은 없고 또 3단계가 있는데 현금 흐름 기준 그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비교하는 건데요.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6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재고가 1,600만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거꾸로 1억 4,1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1억 2,600만 원이 어딘가 날라갔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이렇게 많이 잡은 것입니다. 아마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니까 실제 그 재고가 어떻게 폐기돼서 폐기 처분된 게 아니고 가치를 그렇게 하락을 시켜가지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잡으면은 그만큼 매출원가가 늘어나서 매출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감하면은 일치는 하는데 별도 주석 내용을 보면은 사업 부분 일부를 디어푸드라고 자회사로 또 분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재고자산이 물경 52억 원이나 됩니다. 이 금액은 어디로 감고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냐? 뭐 이런 게 오히려 1단계, 2단계, 3단계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입증이 됐는데 그 내용의 그 실체 속에서는 디어푸드로 분할 재고가 어딘가 그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제조업의 그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할 때는 이렇게 그 재고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오늘도 내일도 저희 그 스카이 홀딩스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 타개정 대체에 티어부드 분할 재고 자산이 뭔가 표기가 돼서 기말 재고가 그래서 얼마다. 그러면은 그 타개정 대체된 거는 매출원가에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매출원가에 그게 들어간 것 같단 말이죠. 다른 회사에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그 분식회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을 갖게 됩니다. 직접 내부 감사를 해보지 않는 한은 확인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 실체를.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요. 재고 회전율은 2.6 회전으로 0.12 회전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TOE 생산성은 0.0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역방향이면은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요.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고 제품 가격도 하락해야 투명 가정이 성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 가격도 내려갔으니까 하락을 해야 된다. 이런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은 뭐 그냥 크게 변동은 없고요. 매출 채권의 그 수금 속도가 좀 느려졌고 덩달아서 매입 채무 회전율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분기에 그 2.9 회전이니까 3회전이라고 보면은 1개월에 한 번씩 그래도 1분기가 3개월이니까 3회전 했으면 1개월에 한 번씩은 수금한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괜찮은 실적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3개월에 2회전 정도로 대금 지급을 했으면은 협력업체는 1.5개월 만에 대금을 받는다. 이것이 크게 차이가 없는 기업이 저는 양호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명가정 추론과는 달리 원재료 가격 상승폭이 제품 가격 상승폭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가정 추론과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순의 증거는 과연 뭘까? 그 1단계, 2단계, 3단계에는 투명성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경영평가 지표로서 다시 한번 또 걸르는 그런 작업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안 믿는 거죠. 끝까지. 그것이 이제 분석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가중평균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충분한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평균이 원재료는 16% 올랐고 제품 가격은 단순 평균으로 3.4% 올랐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어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갔고 제품 가격이 또 내려갔어야 되는데 또 올랐다. 그런데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폭보다도 크게 못 올렸다면은 이거는 상대적인 측면에서 제품 가격은 하락했다. 또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이제 반만의 어떤 입증이 되겠습니다. 반만 성공하고 반은 그 추론이 입증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수치상으로는 재고 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입증이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모순이 있다. 50% 정도.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요. 현금 수익률은 3.7%로서 전년도보다도 0.8% 감소했습니다. 채권자한테 23억 원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 이율은 39.1%로 낮추었습니다. 이자를 보니까 매우 낮은 이자율을 쓰고 있는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으로서 ROE 1.2%에 해당하겠습니다. FEM 최종 1,018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CBRR 그 현금 버퍼율인데요. 이 유동 현금성 자산과 유동 금융 자산의 그 합을 전체 운영 영업 비용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23.1%로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거꾸로 떨어졌는데 51%에서 이것은 투하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가 증가했는지는 뭐라 볼까요? 그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주요 관심사는 다른 부분적인 어떤 그런 내용보다도 결국 손익을 중심으로 저는 풀어 나가는 건데요. 1분기 실적을 보고서 2분기 아니 연말까지 얼마나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는 얘기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머리로는 단순 선형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1분기가 매출액이 4,767억을 했으면은 4배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단순하게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조금 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대고서 얘기하면은 자, 판매 관리비도 4배 오르고 증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프로핏도 4배가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를 1억 6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매출원가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그러면은 4배를 다 합니다. 생산재료비 4배, 가공비 4배, 그리고 요게 이제 변수로 나오는데 이 재고를 줄이는 거로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재고를 줄이면은 금액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매출 원가가 그러니까 총 제점이 1억 6천인데 1억 6천 192억 원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368% 증가하는 거로 그래서 요 매출 원가를 가져오면은 매출액이 2조 2,725억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 4배가 아니고 3배 그러니까 377% 정도 매출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다음 단계로 동원 F&B가 어떤 B2B 거래로서 어디에 통조림을 왕창 납품을 한다. 뭐 군부대도 좋고요. 어떤 그룹에
그 식당에 그 통조림을 납품을 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죠. 보통 이제 대리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것도 많겠습니다만은 그 판매 가격을 그 견적서를 내서 이렇게 그 계약이 되는 경우를 가정을 해보는 거로 그렇게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실적은 뭐 그 얘기하는 건 생략하고요. 요거를 어떤 단품 납품이라고 가정을 해서 생산 재료비, 가공비, 그 다음에 판공비, 그 다음에 예상 영업이익 요렇게 이제 견적서를 쓰게 될 거다 이거죠. 내역을 그 내역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면 이제 견적서를 그 225만 9천 원에 견적서를 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견적 가격대로 그대로 구매해 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내고를 했는데 많이 그 내고를 안 당하고 220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예상이익은 5만 1천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불만이다 이거죠. 우리가 한 12만 4천 원, 10만 원은 넘게 벌어야 되는데 220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10만 원 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응? 더 좀 벌어야지. 제조업이 이 정도 벌면 되지 않나 생각도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10만 원 이상을 벌기 위해서는 매출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을 8%만 더 하면은 목표 이익을 거의 달성할 수 있다. 그럼 이 영업은 요 17만 6천 원을 더 판매하려고 매우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금액은 작지만 쉬우냐? 절대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일단 영업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첫째는 거기에 부응해서 생산도 협조해야 되고 또 공장 내 물류 조직이기 때문에 물류 조직도 아까 보면은 이제 운반비를 많이 절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운반비가 그 절약한다는 것은 여러 번 운송을 안 하고 몰아가지고 운송을 한다. 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또 나중에 별도로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매출액을 8% 만약에 증가시키는데 성공한다면은 생산 재료비는 7%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공비는 1%가 올라갈 것입니다.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 근거는 여기 새롭게 분기부 분석 때부터 인식을 좀 편하게 위해서 그 생산 재료 비율, 가공 비율, 요건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비율이죠. 이게 이제 아까 그 분석할 때 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관 비율은 이제 손익계산서에 제가 표현해 놨었죠. 그래서 이런 비율을 이 표에서 바로 갖다가 쓰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건데요. 삽입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그걸 적용한 금액이다. 그리고 기말재고는 역시 10%를 낮출 것이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170만 원 꼴이 나온다. 그러면은 17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소기의 목적이었던 10만 원 이상이 넘는 영업이익을 그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그 원가 회계 패러다임에 의한 접근이고요. 그 매출 원가를 산출하는 원가 회계의 산식, 로직이 들어가 있는 방법대로 예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에, 그렇다면은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귀하가 남이 저한테 이제 귀하라고 표현을 점잖게 해서 어떻게 그 예측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도 뭐 별 수 없죠. 단순하게 내배합니다. 단순 무식한 게 좋은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400% 합니다. 저는 4배. 그리고 이제 그 1사분기에 그 수르풋율과 재고 회전율은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매출 재료비 400% 오르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400% 오른 거로 저는 예측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이제 그 재무회계, 원가회계에 그 세뇌되어 있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조금 좀 불합리하고 좀 너무 무식한 거 아니요? 무식하다는 표현을 내 앞에서는 안 쓰겠지만은, 불합리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이론을 얘기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상상까지 해봤는데, 왜냐하면은 그 매출 재료비는 재료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공 비율을 좀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출액 계산할 때 재료비는 400% 올랐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기 계산으로는 190만 원대, 198만 6천 원대로 하야 그 예측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재료비는 400%가 증가한다 그래도 자기 계산으로는 316.6%면은 타당할 것 같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반론을 얘기할 거예요. 생산 재료비는 생산량에 비례하는 거고요. 이 스루풋은 매출량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귀하가 그 가정하는 그런 합리적인 그 예측이라는 것은 모순이 또한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제가 예를 든다면은 바로 손익분기점에 의한 방식인데요. 운영비용, 판매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가공비 다 더한 겁니다. 이것도 4배 오른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4배 오르는 12만 4천 원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스르픈율을 현재 거로 나누면은 예상 매출액이 나옵니다. 233만 원. 그러니까 이거 하고 유사합니다. 이 산식은 어떻게 해서 보세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또 반론을 저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정원가는 몰라도 영업계획이나 판매계획은 슬픔만 알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이것도 단품이라고 가정을 해서 단품 납품을 한다고 단일 건으로 납품한다고 봤을 때 모든 게 이제 그 400% 증가한 거로 다 산출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견적을 낸다면 누가 그 발주를 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협상 결과 225만 원 했다. 이게 이제 그 원가 했던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은 아니에요. 계산상 이렇게 나와서 충분히 그 견적을 이렇게 내 가지고 조금 깎여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예상 이익은 11,000원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 방식보다도 이게 또 스루풋이 더 적게 나오네 이런 이제 이 모델 케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매출액은 매출액의 증가가 아니고 매출 재료비의 그 단가 인상이나 이런 건 절대 없다고 보고 단지 스루풋율을 아까 그 30 몇 프로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걸 40%까지 올린다고 이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5만 원보다 더 마진을 좋게 줄 수 있는 신규 거래처를 찾든가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재고 자산의 회전을 또 효과적으로 해서 재고 회전율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상 매출액에 대한 예상 매출 영업이익은 12만 6천 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도전 과제가 계약이 225만 원에 됐는데 260만 원짜리 효과를 내게끔 연말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되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네요. 스루풋 손익으로서는 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저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그 다른 거 보면은 스루풋이 더 효과가 있게 지금 예측을 할 수 있는 로직인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그 어떤 그 재고의 그 변동이 분할 재고가 있는데 그게 매출 원가에 뭐가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왜곡이 된 거 아닐까, 요런 또 추론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끈질기게 원인 결과를 따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회계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이 콘텐츠를 계속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왕의 그 인생을 살면서 감성적이나 감정적인 어떤 대응보다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응하는 능력들, 사고방식들, 이런 사고방식들이 그 초등학교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중학교에서부터 이 회계교육은 그 논리교육을 위해서라도 하나의 도구로서 교양 과목으로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